안녕하세요. 저는 물뚝심송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진 박성호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려야 할 얘기, 준비해온 이야기가 좀 밝고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얘기였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좀 어둡고 암울한 얘기가 될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됩니다. 이야기는 먼저 책에 대한 이야기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가장 많이 만들어지고 가장 많이 팔린 책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그리고 성경에 못지않게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도 많이 만들어지고 많이 퍼집니다. 또 이들에 못지않게 한때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서 중국 인민들에게 퍼뜨린 마오쩌둥 어록 같은 경우도 몇십억 권 단위로 찍힙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런 책들은 정식으로 출판돼서 팔린 책은 아닌 것이죠. 그럼 실제로 출판업계에서 기록하고 있는 가장 많이 팔린 책은 무엇일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유명한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가 가장 많이 팔린 단행본이라고 합니다. 그 바로 뒤를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선 가장 많이 만들어지고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무엇일까요? 홍성대 씨가 쓴 수학의 정석이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다 몇 권씩은 사셨을 겁니다. 1등일만 하죠. 그런데 이제 특히 시간이 흐르면서 앞에서 얘기했던 두 도시 이야기나 어린 왕자는 문학, 정통 문학이죠. 이런 책은 실용서적, 참고서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새로운 장르의 책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린 책들의 랭킹에 진입을 하고 있는 것이 관찰됩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뭐 이런 책들이 엄청나게 팔리면서 랭킹에 진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 사회나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왜 이런 자기 개발서들이 광범위하게 팔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비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이유는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불안한가? 불안한 사람들의 특징은 보면 어디 믿을 구석이 없어요. 특히 대학을 졸업하는 분들이, 졸업하는 고 또래의 청년들이 가장 심하게 불안해합니다. 왜? 이제 사회에 나가서 내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에게 내 일생 동안의 평온과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직업이 필요한데 갈수록 직업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자리 문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해서 심지어 부모님께 어느 일정 정도 규모 이상의 자산, 부동산을 상속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조차도 일자리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게 언제 가격이 폭락해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도 있거든요. 자기가 이 사회에서 남들이 아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그 일을 하면서 그 대가를 받아 나의 생존을 유지하고 나의 가족들의 생활을 보장하고 또 나의 자기 실현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내 인생을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도대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 사회는 왜 일자리가 부족하겠습니까? 오래전에 한 10년, 20년 전에만 해도 일자리가 그렇게 부족해하는 사회는 아니었어요. 정규적인 대학만 나오면 거의 모두가 취직이 됐었고 자신이 특별히 범죄를 저지르거나 게으르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먹살 수 있는 사회였었는데 이제는 갈수록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나 여론 또 그 기타 모든 사람들 언론에서도 그렇고 일자리가 부족한 게 굉장히 일시적인 현상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발 국제적인 금융위기 때문에 경제가 불경기에 진입을 했고 성장이 둔화됐기 때문에 일자리가 잘 늘어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조금만 회복된다면 성장률이 돌아오고 상황이 조금 호전된다면 얼마든지 일자리는 다시 늘어날 수 있고 이전처럼 호경기가 돌아올 것이다, 호황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얘기는 97년 IMF 이후부터 약 20년간 반복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 사이에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요즘에 정부 통계청의 발표가 12% 사상 최고로 올라가는데 실제 체감 실업률은 그보다 훨씬 높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원인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그 원인이 바로 인류 문명이 근거하고 있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에 연사님께서도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인공지능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개발되고 현업에 투자되는 순간 그 업종에 종사하던 사람들의 일자리는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기술의 발전은 항상 일자리의 감소를 유발하죠. 일반적으로 기술이 발전된다면 어떤 반응이 벌어지느냐? 산업 현장에서 생산성이 증가합니다. 생산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동일한 재화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적은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류가 소비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류가 소비할 그 전체 양의 재화를 만드는데 필요한 노동력이 감소한다는 것은 과거에는 기업 수익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굉장히 좋은 일로 간주가 됐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좋은 일이죠. 생산성이 증가하고 기술을 개발해서 생산성을 증가시키면 기업 수익은 늘어납니다. 모든 기업은 여기에 목을 매달고 있어요. 그러나 동일한 수순을 밟으면서 한쪽은 생산성이 증가하고 있고 수익이 늘어날 때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느냐? 자본주의하의 시장 경제 시스템이 붕괴하게 됩니다. 그 붕괴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차차 설명을 더 드리기로 하죠.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자동차 산업을 거의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현대기아차입니다. 현대기아차는 아주 국제적인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죠. 2008년에서 2012년 5년 사이를 두고 그 앞뒤의 데이터를 비교한 표입니다. 매출액은 96조에서 163조로 약 70% 가까이 늘어납니다. 69%가 넘어가니까요. 거의 쉽게 말하면 거의 2배 이상으로 매출이 2배 가까이 매출이 늘어난 겁니다. 시장 점유율, 국제 시장 전체 시장에서 자동차 시장의 점유율을 따진 겁니다. 물론 저 매출액은 현대기아차 그룹 전체 매출액이고 여기에는 이제 그 로템이라든가 글로비스, 현대모비스 이런 부품 회사들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국제적인 시장 점유율은 자동차 시장의 점유율인데 6.4%에서 8.8%로 약 37.5%, 40%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5년 동안 현대자동차 그룹의 직원 수가 늘어난 것은 겨우 20%에 불과합니다. 분명히 현대자동차는 그동안 엄청난 기술적 발전을 했습니다. 생산 라인에 굉장히 많은 자동화 기계들이 투입됐고 이제 막 인력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직원을 거의 채용을 안 하고 있죠. 기존의 직원들과 함께 해외에 근무할 직원만 늘리고 있는 거죠. 기술이 발전하고 생산성이 발전하면서 기업의 수익은 늘어나고 있지만 일자리는 그것에 비례해서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이용하는 택시,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택시는 다 있습니다. 그 택시 기사들의 일자리를 생각을 해보시죠. 택시 기사들은 주로 회사에서 차와 기타 제반상을 다 준비하고 기사는 고용되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충분히 일을 하게 되면 회사로서 고정적인 급여를 보장받고 거기에 좀 더 매출이 좋으면 성과급을 지급받겠죠. 이 정도가 되면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업계에 이제 최근에 우버라는 개념의 새로운 형태의 그 영업 방식이 등장합니다. 택시 회사가 아니죠. 이건 개인 대 개인의 거래입니다. 누구나 자기 차를 가지고 택시 영업과 비슷한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택시 기사들도 여기에 저항을 하려면 우버와 비슷한 방식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자리의 안정성이 점점 나빠진다는 겁니다. 언제 내 수입이 줄어들지 모르죠. 어떤 날은 더 많이 벌겠죠. 하지만 고정급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 소속한 곳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게 일자리 감소의 전제가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죠. 최근 구글은 무인운전 차량을 거의 기술적으로는 개발 완료를 했습니다. 이게 법적인 준비 절차만 거친다면 조만간 빠르게 보는 사람은 3년 이내, 길게 보는 사람도 10년 이내에 실제 우리는 거리에서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컴퓨터가 조종하는 차량이 운행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차를 누가 사서 타겠는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무인운전 차량이 택시업계에 투입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택시업계의 비용 중에는 기사의 인건비가 60%가 넘습니다. 당연히 무인 차량을 선호하게 되죠. 그럼 택시기사들은 직업을 다 잃어버립니다. 택시기사만 그런 게 아니죠. 최근 벤츠는 무인 트럭의 개발에 성공을 했음을 알렸습니다. 독일은 이미 관련 법규를 고치고 있어요. 미국만 해도 미국 국내 시장의 물류를 철도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그 18휠러라는 대형 트럭 운전수들에게 의존하는데 그분들의 숫자가 200만이 넘습니다. 벤츠의 무인 트럭이 한 3, 4년 이내에 공급되기 시작한다면 미국 시장에서는 약 200에서 250만에 상당하는 트럭 운전수라는 직종이 사라지게 됩니다. 일자리는 이렇게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이죠. 기술의 발전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일자리가 감소하는 게 어떤 문제를 가져오느냐는 거죠. 일자리를 직업을 구하지 못하는 청년 시대에게만 고통을 주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도면 그냥 일자리 문제, 실업 문제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일자리가 감소하면 새로 사회에 진출하는 사람들의 소비 여력이 떨어지게 되고, 소비 여력이 떨어지면 기업의 매출액이 감소합니다. 기업이 매출이 감소하면 기업은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생산이 줄게 되면 기존의 일자리까지 또 없어집니다. 이런 걸 흔히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그러죠. 부의 상승 효과가 발생하면서 급속도로 시장 경제 시스템이 붕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일자리가 모자라서 청년들이 고통받으면 일자리 문제겠죠.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자본주의화의 시장 경제 시스템 자체가 붕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일자리 위기, 잡 크라이시스라고 부르는 거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일시적인 문제도 아니고 누가 잘못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 발전을 중단시킬 수도 없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우리들은 항상 길을 찾을 겁니다. 이거 무슨 영화에 나온 대사인데 언제나 그러했듯이 우리는 또 길을 찾아낼 겁니다. 100여 년 전에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자신 있게 자본주의가 붕괴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붕괴하지 않았죠. 그 이후 자본주의는 또 대공황이라는 시련을 맞았습니다. 그것도 극복을 했습니다. 계속 전쟁을 통해 뭘 통해 계속 도전을 받아왔지만 인류는 언제나 길을 찾아왔습니다. 지금 역시도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기술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순환 구조를 붕괴시키려는 도전을 해올 때 우리는 또 길을 찾을 겁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대안 중에서 그래도 가장 근접한 대안이라고 제가 판단되는 것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소득의 그 아이디어의 개념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한 200년 이상 됐는데 최초의 철학자들이 국가의 구조를 구상하던 철학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국가는 그 구성원의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해줄 의무가 있다. 그게 나라의 의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아주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구현되는 것은 그보다 한참 후의 일이었죠.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 유명한 대통령이 있죠. 그 워터게이트 사건을 사퇴한 그 닉슨 대통령 시절에 이와 비슷한 정책이 채택될 뻔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우파 경제학자 중에 굉장히 대가라고 볼 수 있는 그 밀턴 프리드먼이 제안한 아이디어인데 마이너스 소득세, 음의 소득세라는 개념입니다. 이건 뭐냐면 소득이 제로에서 출발한다면은 내가 100원을 벌었다 그러면 10원을 세금으로 내고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그 프리드먼이 제시한 것은 국가는 구성원들의 생존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니까 구성원들이 생존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까지는 세금을 받지 말자라는 아이디어에 출발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연간 1,000만 원 정도를 정하겠죠. 1,000만 원보다 적은 소득을 올린 사람한테는 세금을 걷지 말자라는 건 소극적인 아이디어입니다. 프리드먼은 어디까지 나가냐면은 1,000만 원을 못 버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국가가 1,000만 원까지 소득을 채워주자. 즉 700만 원 번 사람한테는 300만 원을 국가가 돈을 주자는 얘기입니다. 물론 1,000만 원을 넘어가는 사람한테는 세금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전체 국가 구성원의 최하 소득선이 1,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로 먹고 살 수 있겠죠. 그럼 과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기본적인 소득을 갖게 된 사람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그 돈을 소비하게 됩니다. 아까 일자리 잡 크라이시스 가장 큰 문제,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유발 포인트가 소비 여력이 없어진 거잖아요. 직업을 못 구한 사람들이 생존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국가가 강제로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럼 최소한의 소비가 유지되면서 기업은 돌아가고 기업의 최소 매출이 유지되고 어느 선 이하로 시스템의 붕괴가 벌어지지 않는다. 라는 것에 우파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착안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정책이 닉슨 때 거의 도입되는 단계까지 갔다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더 웃긴 것은 당시에 자유주의자나 좌파 경제학자들이 이 정책을 반대했었어요. 굉장히 국가가 국민들한테 막 돈을 주자, 이건 보편 복지와도 유사하면서 좌파들이 더 주장하고 우파들이 반대할 것 같은데 당시에는 반대였습니다. 우파 경제학자 주장하고 좌파 리버럴 학자들이 반대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채택이 안 됐는데 그 이후에도 사람들은 이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계속 연구를 했죠. 많은 진전이 생겼습니다. 결론은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어떻게까지 정리되냐면 세금이고 뭐고 다 관계없이 무조건
우리나라 국경 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1살짜리 아기부터 돌아가시기 직전의 할아버지까지 모든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을 아무 차별 없이 따지지 않고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자라는 게 기본소득의 핵심 개념입니다. 굉장히 어이없는 얘기같이 들리시죠? 그렇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자면 스위스에서는 이미 이거 국민투표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조만간 국민투표로 시행하게 될 거고, 그 통과가 된다면 스위스의 헌법은 국가에게 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하라고 명령하게 되겠죠. 독일도 정치권에서 뭐 기민당이라든가 사회당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걸 벌써 몇 년 전에 입법을 했습니다. 법제화가 됐어요. 근데 브라질의 경제가 아직 미약하기 때문에 재원이 없어서 실행을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리스도 자기네가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 나라는 거의 부도 상태니까 뭐 기대하기 힘들겠죠. 국가 차원은 아니더라도 미국에 있는 그 한 주 알래스카에서는 이거를 꽤 오래전부터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알래스카 주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유전에서 나오는 기름을 판 수익금, 이건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정부가 이걸 계속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한 거죠. 똑같이 모든 주민에게 n분의 1에서 딱 줍니다. 그 돈이 많을 때는 연간 몇백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또 뭐 이란도 시도하고자 하고 몽고도 시도하고자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시도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 있고요. 추정하건대 굉장히 큰 이 기본소득 제도가 통과된다면, 시행된다면 엄청난 변화가 나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가장 골치 아픈 건 재원 문제죠. 재원 문제. 국가가 무슨 돈이 있어 그 전 모든 국민에게 돈을 주느냐. 그다음 뭐 재원 문제도 국가가 일정 정도의 GDP, 그러니까 일정 정도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국가라면 조달은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문화적인 측면이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진짜 집밥 출입도 안 하는데 정부가 매달 꼬박꼬박 내 통장에 현찰로 50만 원씩 넣어준다는 겁니다. 내가 그걸로 술을 먹건 밥을 사 먹건 뭘 하건 아무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나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굉장히 파격적인 변화가 벌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상당수 이런 단체들이 시행한 실험에서 매우 긍정적인 변화가 벌어진다. 많이들 걱정하듯이 매달 돈을 주면 내가 뭐하러 일을 하겠느냐 하면서 노동 의욕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망해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좀 더 과감한 사업을 시작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심지어 빵을 구워서 팔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아이디어가 퍼져나가고 있고, 저는 그게 이 잡 크라이시스에 대한 거의 유일한, 현재까지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자본주의 하의 시장 경제 시스템의 위기가 닥친 것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일종의 비율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 본질적인 시스템의 문제를 겪게 되면은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색다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됩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개념들은 기존의 시스템을 다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관점으로는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어요. 구조적인 문제는. 전혀 새로운 방향에서 봐야 한다. 그렇게 전혀 새로운 방향에서 보게 되면 기본소득이 하나의 대안으로 등장하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우리 세대를 앞선 세대들, 그분들에게 우리 사회를 왜 이렇게 망쳐놨냐, 취직도 못하는 사회를 만들어놨냐라고 원망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세대가 할 일은 우리 스스로가 다가올 문제를 먼저 깨닫고 좀 더 도전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스템의 제도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공부하고 찾아내야 할 것이다 라는 걸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